첫 번째 발표는 성균관대학교 교무처장이자 디지털 교육혁신원장인 배상훈 교수님께서 격변이 한국 사회와 대학의 책무를 주제로 말씀해 주십니다. AI 시대에 대학이 어떠한 책무를 가져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상훈 처장님은 이번 컨퍼런스를 기획 및 총괄하시고 또한 성균관대학교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상훈입니다. 네, 그리고 환영합니다. 네, 환영하고요. 서로 많은 것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650명 정도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아마 여기 못 오신 분들은 유튜브로 보고 계실 텐데요. 중요한 발표는 저보다는 저 뒤에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포럼의 문을 여는 입장에서 한번 발표를 하도록 하고요. 좀 매크로한 얘기 조금 하고 마이크로한 얘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이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저 친구가 뭐 국가 얘기까지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육학자들은 이 보고서가 굉장히 친숙해요. 1950년대 말, 60년 초인가 미국에서 발간된 보고서인데요.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 뭐 이런 보고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데서 발표한 자료거든요. 아시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 가지 세계 대전에서 이제 비껴나가면서 상당한 풍요를 이룬 나라가 분명합니다. 아이들도 많이 낳고 소득 수준도 오르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당시에 소련이 스푸트니크를 이렇게 쏘면서 미국 나라 전체가 이제 쇼크에 빠진 거죠. 1957년. 근데 미국의 대응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 특히 이제 소위 스템이라고 하는 거 잘 시켜야 되겠다. 그 당시에 미국 신문들 보면 뭐 소련이 침공했다, 미국이 무너지고 있다, 뭐 이런 게 대다수입니다. 조금 지나고 나서 1983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또 위기에 처했다 이런 얘기했는데 참 재밌는 대목이 이런 게 있어요. 저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무슨 위원을 하는데 그 보고서에 첫 마디에 We report to the American people that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런 과제를 준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는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호소하고 설득하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중요한 대목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 미국의 교육 체제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지고 나라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 덕분에 상업이면 상업, 뭐 산업,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다 뒤처지게 돼 있다. 그 다음 대목도 재밌는데요. 만약에 다른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 즉 미국을 향해서 중간치 정도 되는 교육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걸 전쟁으로 간주하겠다. 대단한. 저는 뭐 지금 우리나라도 녹록치는 않다고 봅니다. 나라가 처한 환경. 저는 뭐 연구자 입장에서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이슈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지나면요. 우리 학자님들 계신데 우리가 지금 저 11시, 12시 방향에 있잖아요. 6시 방향에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간단치 않습니다. 10년 정도 지나면 초등학생이 한 반토막 난다고 그러고요. 20년 지나면 일할 수 있는 사람 1000만 명 사라진다고 그러고 30년 지나면 한 명이 한 명 먹여 살려도 어려운 나라가 된다. 우리가 지금 간단한 상황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작년에 낳은 우리 아이들이 20대 중반이 되면 생산할 수 있는 인구가 35% 준대요. 뭐 생산함수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분명히 우리가 누리는 삶의 질, 풍요, 복지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청년은 한 50% 정도 줍니다. 여기 이제 젊은 분들도 많을 텐데 정말 간단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 나머지 50%를 어떻게 채워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수준을 누릴까 이게 과제가 아닌 것이고요. 세계도 이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에도 미국과 관련해서 물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도 미국 상무장관이 그렇게 얘기했더군요. 사인을 하든지 관세를 물든지. 신문에 많이 나오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신문 봤는데 저쪽에 1시 방향쯤에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forces ally, 동맹국으로 하여금 resistance or surrender, 저항하든지 아니면 사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한다. 지금 딱 우리나라가 지금 그 상황이고,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간단한 상황은 아니다.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이런 상황이라면 대학은 어떨까? 한 3가지 정도가 큰 이슈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낳은 인구가 한 16만 정도, 23만 정도 되거든요. 대학 충원율을 70% 잡으면 대학에 오는 사람이 한 16만 정도 됩니다. 16만. 만약 N수생을 보태면 한 20만 명 정도 될 거고요. 우리 여기 이제 앉아 계신 학장님들이나 저희나 우리 대학 학력고사 볼 때 100만 수험생이랬잖아요. 근데 앞으로 20만 수험생 시대가 온다.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소위 말하는 수도권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연구 중심 대학들은 우리는 세이프하겠지 이런 얘기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저기 뭐 좋은 표는 아닌데 100만 명 중에 1등급 4%가 한 4만 명이면 지금 한 8천 명 정도? 우리 오늘 서울대학교에서도 고맙게 많이 와주셨지만 간단한 거 아니다. 지방으로 가면 또 굉장히 송구하고 죄송하지만 산술적으로 어떡할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교육부에도 와주셨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고등교육 생태계를 표현하려면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대학의 학생을 뽑던 시대에서 학생이 대학을 선택하는 시대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가르쳐야 된다. 뭐 어떻게? 뭐 AI도 동원해야 되고 등등등 나오겠죠. 지역 대학의 위기는 사실은 대학원의 위기로 곧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도 굉장히 위기일 거고요. 저는 서울대학교도 위기일 수 있다. 대학원이란 데가 뭡니까? 결국 연구자로 나가기 위한 플랫폼인데 대학의 교수로 가든지 연구소로 가야 될 텐데 이른바 시장이 없어지고 있어서 소위 말하는 메이저 대학들은 그런 책무를 느껴야 된다. 연구 중심 대학도 간단하지 않다. 오늘 조금 늦게 오시는데요. 서남수 전 장관님하고 제가 책을 하나 썼었는데요. 서 장관님이 평상시에 저를 만나면 대학 이제 잔치가 끝났다. 학생들이 미어 넘치던. 결국은 다시 이제 학생으로 가야 됩니다. 성균관 제가 이제 교무처장 하기 전에 학생처장 했었는데요. Student Success, 학생 성공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다. 고맙게 우리 대학에 와준 이 학생들을 어떻게 잘 성공시킬까? 그거 하기 위해서는 인구도 주니까 제 표현으로 낭비 있는 학습하면 안 된다. 맞춤형, individualized, personalized 학생의 꿈과 진로와 잠재력에 맞는 걸 해야 될 텐데 그런 거 하기 위해서도 이제는 에듀텍 또는 AI가 필요하다. 특히 이제 학습도 잘 큐레이팅 해야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공급자가 원하는 거 막 교육학자는 암죽식 교육, 떠먹여주는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떠먹여주는 교육 시대는 가고 이런 거 잘하는 대학이 앞으로 선택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학생 수가 줄면 저는 웬만한 대학들은 비리 부정 이런 대학이 아니라면 지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대학교가 서울대학교하고 힘을 협력해가지고 뭘 하듯이 협력과 공존의 시대가 가야 되는데요. 오늘 사실 오신 그 교육부 과장님이 BK 담당 과장님이신데요. 아니 그 MIT에 인공지능 교수가 한 100명 되고 성균관대 20명, 서울대 한 20명 되는데 서울대, 성균관대 힘을 합해도 MIT보다 못하는데 BK 가지고 성대하고 서울대하고 싸움을 붙이는 게 맞나?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제 모든 고등교육 시스템이 각자 도생, 암중모색, 무제한 경쟁 시대에서 벗어나서 자원을 공유해가지고 좀 더 높은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오늘 뭐 교육부 장관님 취임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고등교육법을 완전 전면 개정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협력과 공존을 뒷받침하는 고등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빅블러 시대 100% 저는 확인합니다. 대학박, 4년제, 전문대
트래디셔널한 학생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학생들, 애덜트들, 청인학습, 재직자. 더 중요한 건 이제 빅블러이기 때문에 직업이 3번, 4번 바뀌고 융합의 시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학들은 이제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많은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 하죠. 한 가지라도 제대로 가르쳐서 내보내라. 그럴 것인가? 저 이제 교무처장 되고 나서 성균관대학교 교육과정을 봤는데요. 공대 같으면 총 수료학점이 130학점인데 그 중에서 전공 이수학점이 50%. 아시다시피 우리 대학은 손동현 총장님 와 계시지만 교양이 한 40%, 선택이 10%예요. 선택이 10%인 교육과정 속에서 창의와 융합과 학생들이 맞춤형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고맙게도 우리 대학교는 90% 이상의 학과가 전공 이수학점을 12학점씩 낮추고 학부대학에서도 낮추고, 저희가 이제 해외 대학을 연구해 보면 가장 이상적인 것이 3대 3대 3 정도 되거든요. 전공 3, 교양 3, 선택 3. 사회과학대학도 저런 식으로 바꿨고요. 제가 어디 가서 늘 보여드리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공대 선생님들도 12학점씩 다 낮추시는 거예요. 왜냐? 기계과를 졸업해가지고 테슬라 가서 일을 하려면, 제가 늘 그 표현을 쓰는데, 기계과 졸업해서 테슬라 가서 일을 하려면 신소재공학과 가서 배터리를 배워야 되고, 화공과 가서 촉매를 배워야 되고, 정보통신대학 가가지고 반도체를 배워야 내연기관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를 배우러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부가 어떤 생각으로 이제 거물기를 얘기했는지 몰라도 이제는 꼭 필요한 시대가 전 됐다고 봅니다. 게다가 학생들 직업이 3번, 4번 바뀌는 시대니까요. 세 번째 이슈는 다양한 공급자의 등장인데요. 저는 대학의 교육 독점 시대는 갔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점심 먹으면서도 우리 박준영 교수 다음 연사들하고 말씀 나눴는데, 저희 학생들도 무크하고 코셀하고 유데스티 다 보거든요. 유튜브 보면 웬만한 거 다 있습니다. 요리부터 시작해서 목공부터 시작해가지고 파이썬, 데이터, 웬만한 거 다 있습니다. 코딩. 오늘 나중에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교수님들이 발표하실 텐데 교수자의 역할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대목이죠. 심지어 손동현 총장님 저런 데에서 교양까지 가르칩니다. 글쓰기, 책 읽기. 물론 굉장히 얕은 수준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이제 미국만 해도 대학 학위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회의를 품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굉장히 학력 중시 사회이기 때문에. 하지만 대학이 발행하는 졸업장의 그 역할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제가 대학원에서 읽히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End of College라고 하는 건데, 놀랍게 발전한 ICT와 테크놀로지는 훨씬 싼 가격으로 훨씬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색다른 고등교육 기관을 제공할 수가 있다. 그동안 특권과 희소성에 의존하던 우리 전통적인 대학들, 우리 앉아있는 이 대학이죠,를 위협할 수 있다. 만약 학위 수여라고 하는 독점적 권한이 사라진다면 대학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이제 대목을 가는 거죠. 그렇다면 나라는 뭐 해야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안창호 선생을 좀 존경하는 편인데요. 이 대학로 가면 흥사단도 있습니다. 흥사단 가서 제가 발표도 한 2번 했는데요. 안창호 선생님이 1110년 정도에 샌프란시스코에 흥사단을 만들면서 이런 말씀하셨다더라고요. 나라는 결코 말로 독립되는 게 아니고 실력을 길러서 실력으로 독립해야 된다. 세상 모든 일이 힘의 산물이고 힘이 있으면 크게 이루고 힘이 없으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요즘 국제 질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럼 힘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대학로 가면 저 비석이 있거든요. 흥사단 앞에 낭만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오늘 교육부의 과장님, 사무관님들 오셨는데, 전 청년을 대학을 바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죽으면 우리 나라가 죽는다. 우리나라는요, 저 교육학자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빠득빠득 우기고 그게 진실입니다. 나라의 성장, 경제적인 성장, 사회적 발전의 원동력은 교육과 인재. 우리나라에 가스 없잖아요. 오일 안 나잖아요. 삼천리 금수강산, 글쎄요, 스위스 등등. 우리나라가 저렇게 한 400배 정도 올랐거든요, 한국전쟁 이후에. 근데 고비고비마다 교육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리터러시 교육부터 직업기술 교육부터 고등학교, 고등평생, 531 교육개혁, 교육환경 개선 특별 등등등등. 넥스트가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빈 공간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구가 줄었으니까. 그러면 일단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맞춤형 학습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데서 AI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 해야 된다. 일당백. 완전 학습해야 된다. 진짜로. 협동과 공존 역량. 우리가 한 100명 정도 있으면 한 50명 정도 지네끼리 싸워도 나머지 50명이 정신 차리면 되거든요. 이제 반밖에 안 남는 시대에서는 이제 싸울 여가가 없어요. 우리 교육 과정도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고 상생하는 걸 가르쳐야지 지금처럼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0 아니면 1이고 뭐 이런 거 가능한 것인가? 이제 요게 나머진 줄어든 인구에 대한 대책이라면 저 공백을 채워야 될 텐데 첫 번째 공백은 당연히 외국인 와야 되는 새로운 뉴노멀이 될 것이다. 외국인들 많이 와야 되는데 저는 이 분야가 정부에서 가장 더딘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비자, 우리 법무부, 외국인 인재에 관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보드 컨트롤 컨셉이다. 근데 이거는 교육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외국에서 온 인재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멀티컬처럴 같은 거. 첫 번째는 외국인으로 채워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로봇으로 채워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다다음 주에 피지컬 AI 관련 포럼을 하거든요. 피지컬 AI 뭔가 열심히 들여다보니까 식당에 가면 이게 그릇 나르는 기계가 있잖아요. 당연히 로봇과 AI와 공존하는 시대에 우리가 가야 된다. 또 계속 빈 공간을 채워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디지털 혁신일 텐데 놀랍습니다. 25년 전에 MIT 교수들이 모여가지고요. 우리 모든 수업을 다 찍어서 공개하겠다. 제가 이제 우리 서울대나 성대 교수님들께 이걸 말했으면 과연 할 것인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무크가 나왔습니다. 무크가 나왔고요. 세바스찬 스루이나 다프너 콜레라는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University of Everywhere. 사실 이 현장도 여러분들이 대학을 벗어났지만 하나의 유니버시티가 되고 이게 유튜브로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보시는 분도 거기가 대학이 될 수 있는 거죠. 비싸지 않고 싸고. 저분들에게 물어봤거든요. 왜 무크를 만들었느냐 했더니 그 인터뷰했는데 그 위에 저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디지털 하이어 에듀케이션 플랫폼 무크를 만들었는데 to rule them all. them이 college and university인데요. 우리 대학들을 rule, 싹쓸이 해버리려고.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로부터 또 10년이 또 지나서 저희가 디지털 교육 혁신원 만들면서 보니까 스탠포드, MIT, 아리조나 등등이 디지털 교육 혁신으로 달려가고 있다. 20년 이상 대학들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MIT 보고 물어봤어요. 세계 1등 대학인데 왜 OCW 하느냐, 오픈 코스웨이 하느냐 물어보니까 역시 MIT답습니다. 다음 스테이지에서 열릴 경쟁의 무대에서도 선두를 차지하려면 20년 정도는 앞서가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대학만이 고등교육을 제공한다는 그 뿌리 깊은 신념을 벗어날 때다. 그렇게 MIT 선생님들이 얘기했다네요. 역시 세계 1등 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건 좀 마이크로한 얘기인 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제가 강의했던 건데요. 이거 재밌어요. 아까 유지원 총장님 발표하고 가셨잖아요. 그 앞에 총장님이 신동열 총장님이시던데 신동열 총장님 취임하시는 날 성균관대 학생이 우리 총장님께 이메일 보낸 겁니다. 총장님 머신러닝 배우고 있고요. 무크인데 학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무크, 유튜브 같은 건 몰라도 검증된 학습 자료 보면서 공부를 하는 시대가 되고요. 제 표현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워서 자기주도적 학습자, 글로벌 학습자로 키울수록 대학을 벗어날 거예요. 반대로 공급자 중심으로 가스라이팅 할수록 우리는 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대학은 중요한 책무를 띠고 있는데 학생 성공이 뭐냐? 저는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빌딩에 있거든요. 두 개 그림. 요게 2월달 그림이고 요게 5월달 그림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올 때 저 나무처럼 옵니다.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경쟁에 찌들고 지식적으로 편식하고 인간관계 끝이고. 그럼 대학이 전공이란 이름으로 교양이란 이름으로 비교과란 이름으로 캡스톤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무처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스튜던트 석세스가 그걸 스트라이브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학생들이 졸업 후 맞이할 세상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대학은 저런 학습을 시켜야 되겠는데, 오늘 발표하실 분들이 아마 이런 거 아마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 것 같고요. 하이 오더 러닝 시켜야 되고, 인게이지한 러닝 시켜야 되고, 탐구 학습 시켜야 되고, 초연결 사회 올 것이고, 글로벌 시대 올 것이고, 탈경계 시대 올 것이고, 불확실성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앞으로 100세 시대도 올 텐데, 지금 뭐 태제대학교 이사장 하시는 김도현 전 총장님께서 immortal, 사람이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평생 학습해야 되는 시대가 되는데 AI가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챗GPT가 퍼지는 속도는 놀랍잖아요. 후다닥 넘어가면 하도 저보고 챗GPT 어떻게 쓰면 되냐 해서, 제가 교육학자 입장에서 그냥 서울에서 부산 가고 싶다 얘기하지 말고 어떤 비용으로 어떤 루트로 질문을 구체적이고 자세할수록 챗GPT가 답을 잘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단계적으로 심화로 가면 챗GPT가 사기 안 치고 정답을 줄 수 있다. 같이 친구처럼 대화하듯이 계속 단순한 정보 확인보다도 창의적이고 사고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교수님께 질문하듯이 더 풍부한 답변을 얻어내야 된다. 그리고 이 챗GPT가 소위 말하는 hallucination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물어봐야 돼요. 진짜? 이렇게. 그리고 저는 뭐 성균관대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어로 한번 해봐. 영어로 훨씬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한글로만 치지 말고, 그럼 글로벌 영향도 길러지는 거죠. 동시에 이제 챗GPT에서 긁어서 리포트 쓰지 마라. 성대 가고 있는 거 몇 가지 빨리빨리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거예요. AI를 접목한 수업. 저희 총장님이 제 교무처장인데 어느 날 불러가지고, 교수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책임 시수잖아요. 배 처장님, 네, 교과목 개발만 해도 3학 좀 주면 안 됩니까? 큰일 났어요. 근데 저희 시도하기로 했거든요. 교과목 개발만 해도 3학 좀 주겠다. 오늘 두 분이 그거 하시는 분인데요. 수업 개발만 해도 특히 공대나 경영대 마찬가지고 동일 교과목인데 분반이 뭐 A반, B반, C반, D반 막 나눠져 있잖아요. 교수님들 다 모여가지고 동일 컨텐츠 만들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학생들이 어느 수업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교수님의 초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고, 온라인과 디지털 테크를 하니까 저희가 수강생 무제한 교과목을 열었거든요. 1200명짜리 강의가 나와요, 수강생. 그래서 교무처에서 구학점을 드렸습니다. TA를 5명 붙여드렸습니다. 저분은 저 수업만 하면 됩니다. 퀄리티를 유지하면 됩니다. 오늘 오신 우리 박준영 교수도 물리학에서 한 1200명짜리 듣는 수업을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조교 5명 붙여드릴 거고 구학점 드리려고 해요. 디지털 배지, 이 포트폴리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웨이브라는 거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선물, 줌이라는 거, 웹엑스라는 거, 해외 대학 학생들하고 줌 공간에서 만나서 공동 프로젝트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바라건대는 교환 학생 가기 전에 이거 거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쟁력 정말 나라가 위기인데, 아시아에서도 그렇게 그래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스럽고요. 대학원은 더 위기입니다. 오늘 BK 담당 오셨지만 OECD는 우리가 훨씬 학부는 높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에 나오면 대학에서 나오겠습니까? 삼성 연구소에서 나오겠습니까?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노벨상의 99.9%가 대학에서 나옵니다. 위기거든요. 꼬꾸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육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육개혁은 531 교육개혁이라고 30년 전에 YS가 시작했어요. 531, 세계로, 미래로, 과학, 정보화. YS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교육이 전부다. 교육이 잘못돼가지고는 나라가 잘 될 리가 없다. 내가 은퇴하고 나서 한 가지만 부탁한다. 교육 대통령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대요. 그때 우리가 세계화, 개방화, 초중등 교육개혁 중심으로 했고, 이제 30년이 지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와야 될 텐데, 탈경계, 새로운 세계 질서, 디지털 전환, 이제 전 유아교육, 대학 혁신, 라이프롱 러닝으로 가야 될 시대다. 그래서 대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방법론적으로도 에듀테크 많이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혁신하는 대학의 특징들 이렇고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꿈이 있는 대학 중요하고요. 자기 대학의 특징, 강점, 정부 정책 동향, 글로벌 동향 공부하는 대학이 잘 될 것 같고요. 싸우지 않고 합심하는 대학 돼야 되고, 나토 대학, 나토, 노 액션, 토크 온리 이런 대학 너무 많죠. 실천하는 대학,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열린 대학 같아요. 이제 벽을 확실히 나눠야 된다.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사명과 책무를 재인식하고 무대는 고교 졸업생에서 졸업자, 재직자, 외국인을 넓히고 전략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야 되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 혁신, 고등교육법 제도 다 바꿔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해외 학술대 갔는데요. OECD 교육국장 안드레아 슈라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계속 이 책을 팔고 다니시는데요. 그날 제가 여기 가서 같이 발표도 하고 했었어요. 안드레아 슈라이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제 노벨상 받은 두 분 하버드 교수님이 쓴 책인데 Race Between Education and Technology라는 책인데요. 기술이 인재 양성과 교육을 앞서가면 기술 친화적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양극화가 발생해서 사회적인 페인, 고통이 따르는데 인재 양성과 교육이 테크놀로지, 기술을 끌고 가면 소셜 프로스페리티가 온다. 이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대학과 교육하는 사람들, 교육계 그리고 교육부 모두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기술을 끌고 가는 인재 양성, 특히 AI를 대학 교육에 접목하는 거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분 끝났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끝났다고 하네요. 오늘 제 발표 여기까지고요. 뒤에 서울대학교 굉장히 존경하신 분 모셨고요. 저희 그 대학 교수님들이 실체적으로 AI를 접목해서 어떻게 수업을 혁신했는지 한번 보시고 우리나라 전체가 고등교육이 잘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